가정폭력처벌특례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도 올 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의사항을 보면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되고, 가정 구성원은 현재 가족이거나 가족이었던 자가 됩니다. 친족은 현재 동거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죠. 동거 친족이었던 자,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배우자는 사실혼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거나 이었던 자, 자기는 배우자의 직계 좀비 속 양친자 관계를 포함하고 이거나 이었던 자, 계부모와 자녀, 정모와 서자이거나 이었던 자. 정모와 서자 개념은 홍길동이 서자였죠. 홍길동 아버지의 본처하고 홍길동과의 관계가 정모와 서자 관계가 되겠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간접 피해는 아닙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아동학대처벌법하고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서로 비교가 되거든요. 아동학대처벌법에서 피해 아동도 학대로 직접 피해를 입은 아동,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직접에 나온다는 것. 자, 가정폭력 범죄를 보겠습니다. 이 범죄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왔었거든요. 어떤 범죄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되고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 이번 채용시험에서도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암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두 문자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되는 것들 보면은 뭐 성범죄, 유기, 아동 혹사, 체포감금, 공갈, 손괴, 협박, 폭행죄. 이것은 원래 진하게 해야 되는데 편집 과정상에서 어떻게 누락이 되어버렸어요. 상해, 강요, 강도는 안 되죠. 명예훼손, 학대,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가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주거침입죄가 가정폭력 범죄가 아니었거든요. 올 초에 개정이 되면서 이게 가정폭력 범죄를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새로 들어온 부분을 바로 시험에 출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성폭법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대로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문자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성유혹, 체감, 공손, 협상, 강요. 여기서는 강요라고 그대로 땄죠. 강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같은 강강이니까 강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아까 빠진 폭주, 정카, 명하게 되겠습니다. 뒤에가 순서가 좀 바뀌었죠. 제가 마지막까지 이 두 문자를 만들어 놓고 자꾸 수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끝부분이 말이 좀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성유혹을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공손 협상도 강요받았죠. 그것이 폭주정카가 명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폭주정카가 뭐죠? 그 부분에서 제가 막혀가지고 이 두 문자 만드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개정으로 주거침입, 태거불응, 특수손괴, 성폭법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닌 것을 오히려 외우는 것이 시험 문제 풀 때는 더 유리합니다. 자, 아닌 것을 보겠습니다. 약취유인, 업무방해, 인질강요, 중손괴, 배임, 살인, 사기, 절도, 강도, 횡령. 이런 배임이나 사기, 절도, 횡령 이런 죄들은 재산죄에 해당되죠. 재산죄는 기본적으로 그 폭력범죄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니까 상식적으로 골라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유기치사상, 체포감금치사상 이렇게 치사가 돼서 사람이 사망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이죠. 다만 강간치사는 포함됩니다. 이것을 두 문자로 따보면 약방인, 중손괴, 배살사절, 강행, 치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괴죄에 있어서는 중손괴만 빠집니다. 다시 한번 위로 가보면 손괴, 특수손괴는 들어가 있죠. 하지만 중손괴만 빠집니다. 다시 아도스를 보면 약방인은 약사죠. 약사가 자기 얼굴에 대한 성형수술을 한 겁니다. 뭐 턱을 깎는다든지 그렇게 중손괴를 한 것이죠. 그리고 배살도 좀 빼보려고 배살사절 이렇게 아주 강행을 했죠. 그 결과 사망했습니다. 이때 그림을 보면 나오죠. 성유혹 체감, 공손협상 강요. 지금 협상을 강요하고 있죠. 폭주정카 명확합니다. 여기서 폭주정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뭐 그런 뜻으로 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약사죠. 약방연입니다. 중손괴, 배살사절, 강행치사였습니다.
헷갈리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송괴나 특수송괴는 해당되는데 중성괴는 아니죠. 강요는 해당되는데 인질강요는 안됩니다. 강간살인치사는 되지만은 그 외의 사망사건 대부분은 포함이 안되죠. 공갈은 되는데 강도는 안됩니다. 신고 의무자,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 자,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내용들 중에서 보면 아동이나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이걸 70세로 바꿔가지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면 이제는 65세, 70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튼 법에는 60세 이상 노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상담소 통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상담을 통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다면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고소권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특례상으로 이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라면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를 할 수 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 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이죠.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또 임시조치가 있는데 이것들이 좀 어렵고 헷갈리기 쉽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찰의 응급조치를 보면 폭력행위 제지, 분리, 수사입니다. 수사인데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현행범 체포 등 수사 이렇게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폭력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법률에서 이번에 특별히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고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가려면 동의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에 데려가려면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신설이 됐죠. 재발했을 때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고지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통보라고 되어 있죠. 고지나 통보나 어쨌든 그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건데 굳이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가정폭력법에서는 제지, 분리 이렇게 분리라고 되어 있죠. 또 아동학대처벌법에 보면은 제지, 격리 이렇게 나옵니다. 분리나 격리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아무튼 응급조치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재인, 고통이 되겠습니다. 재인은 타잔 부인이죠. 재인이 밀리면서 고통스러우니까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긴급 임시조치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래 보면은 이제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해서 판사가 임시조치를 하는데 긴급 임시조치 그리고 응급조치는 경찰이 하고 임시조치는 판사가 하는 겁니다. 응급조치할 때 겁이 나오죠. 긴급할 때도 겁이 나옵니다. 겁이 나오면은 항상 경찰이 조치하는 것이죠. 경찰은 항상 급하게 하는 것이니까. 긴급 임시조치는 언제 하느냐? 응급조치를 했는데 재발 또 긴급해서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때 재발과 긴급일 때 그때 경찰이 우선해서 하는 조치가 되는 것이죠. 피해자 가정구성원의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바뀐 것은 가정구성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접근 금지하는 것을 주거, 직장 등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접근 금지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접근 금지도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유의를 해야 되고 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격주통으로 암기할 수 있죠. 격리하거나 사람이나 주거, 통신 등으로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의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48시간 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죠. 긴급 임시조치를 했기 때문에 후속으로 반드시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응급조치에서는 응급조치를 했더라도 후속으로 바로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피해자한테 재발이 되면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도 응급조치가 있거든요. 그때는 응급조치를 했으면 반드시 임시조치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응급조치를 했더라도
나중에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환경조사서는 범죄수사규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데, 가정폭력 범죄 수사에 있어서 범죄 원인 및 동기와 행위자의 성격이죠. 피해자가 아닙니다. 행위자에 대해서 환경조사서를 적는 겁니다.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는 직권으로 하든지 경찰에 신청해서 할 수 있고, 임시조치 내용은 긴급 임시조치와 동일합니다. 이 격주통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이죠. 이후에 판사가 임시조치를 했는데 그 임시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경찰서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를 받은 판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위에 나왔던 격주통, 격리하고 주거나 통신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의료기관, 요양소, 상담소에 위탁을 할 수 있고, 상담소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또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 격주통 요구가 되겠습니다. 기간을 보면 격주통은 2개월인데 2번 연장할 수 있고, 요구 사유는 1개월인데 1번 연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상담소에 위탁하는 부분은 검사가 위에서 청구하는 부분은 없죠. 판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밑에 적혀 있습니다. 요양소, 상담소 위탁은 검사 청구 없이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명령이라는 것은 위에서도 보면 판사가 사실상 그 임시조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좀 더 장기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기출이 된 적이 없고 작년 실무종합에서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점점 가정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호명령을 보면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격리, 주거 등의 접근 금지, 통신 접근 금지, 친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격주통 친면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년 미만인데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총 3년 미만이 되겠습니다. 신변안전조치를 보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우리가 신변안전조치를 많이 하죠. 그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는 반드시 검사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청구를 받으면 검사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를 신변안전조치하고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이렇게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인데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할 때, 그리고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에 출석했거나 귀가할 때, 면접교섭권 행사할 때 동행을 한다든지, 피해자 주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을 보겠습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이죠.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자, 여기에 업무 고용도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 실종아동법에서는 그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법적 보호 의무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보호 의무자는 보호자 범위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친권자, 후견인, 또 법적 보호 의무가 있는 자, 여기에 플러스 사실상 보호 감독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보호자의 범위가 더 넓은 것이죠. 자, 아동학대는 읽어보시면 되고,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아동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죠.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피해 아동 등을 보면 이 등의 범위에는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형제 자매인 아동, 또 피해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해서
전담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비영리 법인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가해자 등이 조사 거부하거나 혹은 조사자를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동학대 처벌법을 보면 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다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개정이 됐죠.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전담 공무원이 서로 좀 구분된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또 임시조치가 있죠. 응급조치는 아동학대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 현장인 경우에 이 부분이 이번에 또 신설이 됐죠. 학대 현장뿐만 아니라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도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치하는 내용을 보면 제지, 또 보호시설, 의료기관의 인도입니다. 이때 보호시설에 인도를 할 때는 아까 가폭법에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죠. 하지만 이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아동이 어리기 때문에 아동의 동의를 받아서 보호시설에 이동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보호시설에 인도를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해라. 그리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라. 이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죠. 의료기관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 등으로부터 격리하고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했다면 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가폭법에서는 피해자에게 재발이 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를 했죠. 여기 아학법에서는 이런데 인도를 했으면 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두 문자로 엮어보면 재인 격통이죠. 가폭법에서는 재인이 고통스러운데 아동학대법에서는 재인 격통입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는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48시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했다면 임시조치 결정시까지 연장된다 이렇게 규정됐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신설된 것이죠. 원래 72시간까지만 있었는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면 4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는 부분 이것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경찰학에서 72시간이 나오는 경우가 여기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아도서를 다시 정리해보면 재인, 격통, 70이니까 추이를 보자 이렇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했다면 조치 결정시까지 연장된다는 것은 검사가 72시간 내에 청구를 했는데 그게 72시간에 임박해서 예를 들어서 한 70시간 정도 됐을 때 검사가 청구한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검토할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럴 때는 판사가 결정하는 그 시간까지 응급조치 시간이 쭉 늘어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경찰관서장은 지자체장에게 주고 또 지자체에서 했다면 경찰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서로가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 협박 이런 등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 범죄의 제지 또는 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 등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배,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긴급 임시조치를 보면은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재발, 긴급할 때 여기서도 격주통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 부분은 가폭법은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사람에 대한 접근 금지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아학법에서는 사람에 대한 것은 없죠. 그 사람의 주거, 학교 등 그 장소에 대해서만 100m 접근 금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조치 신청은 경찰이 인도나 격리를 하는 응급조치를 했다면 원래 제지, 인도, 격리 이렇게 할 수 있죠. 재인, 격통이니까 제지를 한 경우는 현장에서 제지를 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인도나 격리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의 임시조치를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 임시조치를 했으니까 이것은 긴급으로 했으니까 또 임시조치를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청구하면 검사는 응급조치인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긴급 임시조치를 했으면 48시간 내에 임시조치를 청구를 해야 됩니다. 판사의 조치는
격주통 플러스 친권이나 후견인 정지를 할 수 있고, 아동보호기관에 상담이나 교육 위탁을 보낼 수 있고, 의료기관, 요양시설에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폭법에서는 상담소까지 위탁을 할 수가 있었죠. 경찰서나 구치소에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를 따면 격주통 친교 요구가 되는 것이죠. 여기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이 있는데, 보호명령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관할 법원의 판사는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연장된 기간은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6개월씩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제가 조금 메모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된 적도 없고 실무정합에도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최근에 자꾸 중요시 되고 있으니까 이 보호명령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문자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암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은 격리를 한다든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가 있죠. 아까 위에서 긴급 임시조치를 할 때 격주통이죠. 그때는 사람에 대한 접근 금지는 없었죠. 하지만 보호명령에서는 사람에 대한 접근 금지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격피통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보호 위탁을 한다든지 치료 위탁, 상담이나 치료 위탁, 가정 위탁을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것이죠. 친권이나 후견인은 행사를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자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두 문자를 격피통, 친권 후견을 묶어서 친탁, 가름한다 해서 가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격피통, 친탁, 가름. 아동학대처벌법이 올해 1월 달에 개정이 됐죠. 개정된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 놨었는데요. 의무자의 신고가 있으면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새로 생겼고요. 시행은 2022년 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현장 출동의 장소를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도 포함을 시켰고, 또 조사를 할 때는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현장 출동을 했는데 자치단체와 경찰이 동행을 하지 않았다면 서로에게 그 결과를 통지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응급조치에서는 72시간인데 만약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됐다면 48시간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1호, 2호 제지하거나 격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배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신설되었죠. 정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검사는 관할서장에게 정인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서장은 즉시 그러한 조치를 하고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자, 교육에 대한 것도 신설됐는데요. 이전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만 교육을 했는데 이제 사법경찰 관리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가폭법하고 아학법이 상당히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해서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응급조치를 보면은 재인 고통이죠. 아학법은 재인 격통 70이니까 추이를 보자, 이렇게 암기할 수 있고, 긴급 임시조치는 격주통으로 같습니다. 같이 격주통이지만은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접근 금지도 규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동일하게 검사는 48시간 내에 임시조치를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임시조치는 격주통 요구죠. 판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격주통 친교 요구가 되겠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2개월인데 2개월씩 2번 연장이 가능하고, 요구는 한 달인데 한 달 1회 연장이 가능하죠. 이 경우는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이 좀 틀립니다. 보호명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종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올해 공제 실종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면 그때 암기를 하면 되겠죠. 미리서부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보호명령을 보면 격주통 친면이죠.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2개월씩 연장해서 총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격피통 친탁 가름이죠. 1년 이내로 할 수 있지만은 6개월씩 연장해서 학대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에는 이렇게 쭉 있는데 성매매는 포함되지 않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하나 또는 수개 조치를 병과해서 할 수 있겠죠. 학교장에게 요청한다.
그 내용을 보면 피해 사항에 대한 서면 사과는 들어가 있는데 구두 사과라든가 반성문 제출 이런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박이나 보복 행위를 금지한다든지 사회봉사도 있고 학급을 교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고요. 벌칙으로서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게 되면은 1년 이하 징역.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특별 교육 이수할 때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고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보호자가 있다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특이한 규정이지만은 필요한 것 같아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는 거. 기출문제로 한번 나왔었죠. 벌칙은 이렇게 2개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